저는 주거용 투자도 하고 상가도 투자를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최악의 상황을 기준 놓고 감당이 가능한지, 그런 상황이 와도 항상 그 구조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럼 상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은 상가는 임대료가 어디까지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당연히 그럼 그만큼 그 상가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영위할 수 있는 그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거기 수요 안에 그러면 공실이 안 난다는 기준이 중요한 거겠죠.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이니까. 그럼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이 밑으로는 정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인데 그 지금 현재 있는 금액 임대료가 50이다. 근데 이 50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잘못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유하신 분이 뭐 10년 넘게 갖고 계셨던 분이어서, 아니면 임대료 안 올려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 상가가 노후되면서 그 안에 있는 분이 사업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100인데 지금 현재 5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이 만약 공실이 되던가 이러면은 그 매도자분이 더 흔들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한 나만의 지역에 그 임대료를 알고 있다면 그 잘못된 임대가 채워져 있는 그 50만 원짜리 상가를 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적정한 임대료를 만약에 100만 원에 채운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상층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은 6%의 거래가 되니까 10만 원당 2천만 원의 매매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50만 원이면 1억의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내 최종 투자금이 만약에 한 7천만 원이다. 근데 곧장 그 세전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곧장 팔아도 7천만 원이 남는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면 저만의 기준인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대출 이자가 저는 10개월 전인가 때 나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때도 한번 이런 부분에 여쭤봤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도 버틸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제 마지노선은 7% 8%였거든요. 대출 금리가. 근데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도 제가 레버리지든 아니면 절대 수익률이든 그래도 내가 이기는 구조면, 그러면은 항상 계속 금리가 오를 수도 없고 계속 금리가 떨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에 이 물건을 제가 전략을 뭐 2년 있다 팔고 아니면은 1년 있다가 나 2년 있다 원금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다 전략을 유연하게 3-4가지를 다 봤을 때도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남는 구조, 항상 흑자인 구조. 뭐 혹자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이것도 다 내야 되고 복비도 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기회비용까지를 다 포함했을 때 항상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물건이 첫 번째로 선택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연하게 뭐 원금 매수를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최종 투자금의 그 100%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빨리 이 물건을 팔아야 되던가, 아니면 빨리 이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던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불안감이 좀 적게 되거든요. 공실이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50만 원에 있었던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상가를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임대료를 확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100만 원의 기준으로 했던 상가를 사셨던 분들은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임대료를. 근데 저는 50만 원의 기준으로 해서 상가를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실 날라고 하는 만약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는 80만 원으로 내려도 저는 이기는 구조지만 100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80만 원으로 못 내리죠. 왜냐면 그러는 순간에 자기들은 그 다달이 역마진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후랭이님 TV 나왔을 때 그게 지식산업센터였던 거예요. 3% 4%대의 그런 그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역마진이 날 거고, 그러면은 매수할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누가 그 역마진하면서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낮출 수도 또 없어요. 왜냐면은 역마진이 나니까. 그렇다고 또 안 낮출 수도 없죠. 공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의 골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시간이 돌아서 빠져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바보한테 던져라. 그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지식산업센터든 어떤 임대료를 받는 거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뭐 분양 피가 올랐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주거용이랑 비교해서 평당가가 싸다,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하죠. 지금 사라지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3%대 정도 절대 수익률이 뭐 3% 4%대 나오는 물건은 어디 시장에다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는다라고 해도 역마진이니까. 예전에 뭐 지식산업센터가 막 유행하고 막 올라,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성공을 했겠죠.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는 감당 가능한 임대료에서 그거 이상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의 그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 올라가거든요, 매매가가.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근데 그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나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계속 받아줄 거라는, 그거는 다 잘못한 겁니다. 그분도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순간에는 팔아야죠.
근데 그렇다고 다 팔 수가 있을까요? 그때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형으로 해가지고 수익률로 봐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차익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루블님은 25억짜리, 30억짜리 이런 큰 물건이니까 그런 금매라든지 뭐 이런 그걸 살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물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이 작은 물건으로도 그렇게 좀 내 기준을 삼아서 상가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한 3억대에서 5억대 사례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네. 수익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시장의 큰 물건들에 대한 수요층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가 조금 싸기는 해요. 당연히 제 매수층이 많은 5억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매수층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싼 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3억에서 5억대 물건을 매입한 것도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되니까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매수층이 5억대 물건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평당가가 그런 부분이 좀 높고요. 평수가 좀 클수록 평당가가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물건을 사서 팔 때는 나눠서 파는 형태를 많이 하는 거죠. 이번 물건이 만약에 분양평수가 600평이다 그런다고 하면 보통 그 분양평수가 그 50평 정도의 물건하고는 600평하고 50평짜리 그냥 동시에 그 매매가 나오든 임대가 나오면 특히 매매에서는 매매가가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600평이면 6억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600평을 그 50평짜리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번 블로그에다 썼는데 그게 그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한 개 층을 사서 4개의 호실을 바꿨는데 그냥 비용도 80만 원 들었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나눠서 그 매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매수할 때는 당연히 그 물건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좀 평당가는 조금 비쌀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기준이 조금 낮춰야 됩니다. 그 금액대가 적을 때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개 호실이 나올 때 한 개 호실씩 서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분명히 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대 매수층이 많은 데는 당연히 평당가가 조금은 비싸. 이 5억이라 하면 실투자금 5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매매가가 5억. 보통에 하시는 분들이 그 3억에서 5억대 아니 그냥 5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그분들이 50%에서 60%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대출 받는다면 3억이니까 2억이 현금이 들어가죠. 근데 보증금은 뭐 2, 3천 받는다고 하면 2억 언저리에 1억 언저리에 이 정도 금액. 그러니까 3억대는 1억 정도 언저리의 금액 갖고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5억대는 2억 밑으로 해서 언저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아파트를 투자했든 어디에서 현금을 갖고 계신 거를 상가를 사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상가를 매도를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하신 분의 수익률이 전체가 다 깨끗하게 새로 수리가 되는데 6.3% 정도 되면 그분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거 왜 하냐? 대출이 많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되는 분들 그리고 2, 3년 후에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겠다. 4억 정도를 4개로 나눈 거죠. 처음에 물건은 그 9억 얼마에 샀는데 그거를 4억짜리 4개를 만들어서 4개를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갖고 있어도 저는 수익률이 20% 정도 되니까 그 사시는 분은 그 레버리지 수익률이 사시는 분도 한 12%에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수익률은 6.3% 정도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액으로 한다라는 기준이 좀 뭐 난해한 게 뭐냐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익률이 너무 높이 잡으면 그런 물건 찾기가 힘들지만 조금 수익률을 좀 낮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물건이 없진 않다. 근데 뭐 가끔 가다가 어디 글이나 이런 데 보면 소액으로 상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에 샀고 뭐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상가는 지금은 이제 주거용이 뭐 취득세가 비싸지만 그냥 저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억짜리 산다고 하면 그냥 5% 계산했거든요. 그러면은 1억에 5% 취득세 5% 생각하고 그다음 복비도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뭐 그거 다 계산하고 뭐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본다고 하면 1억짜리로 할 수 있는 물건이 과연 많이 있을까? 그냥 현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그 방법론적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사연이 있지 않은 물건에서 1억짜리 물건이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예전에 4, 5년 전이나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보다 이제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지셔가지고 그런 금액대에 나올 물건은 매도자도 알거든요. 그럼 매도자도 그 금액에 안 팔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지금은 현금을 1억 기준으로 하면 좀 힘들 것 같고요. 2억 정도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물건은 찾을 수 있다. 근데 1억 이하로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물건은 1억 이하로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 실제적으로는 남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익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이 적게 들어갈수록 그 수익률의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이하로 들어가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에 내 기준 안에 한 달에 다달이 대출이자를 빼고 그다음 세금까지 다 뺀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물건이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잘한 투자일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한번 나는 순간에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이 딱 오는 순간에 그동안에 수익률 100%였던 물건 남았던 돈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소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물건은 없진 않지만 정확하게 그 물건 자체를 개별적으로 다 등기부를 띄워보고 대출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고 금리가 몇 프로일 거고 그 물건에 어느 정도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며 개인이 샀는지 법인이 샀는지에 따라 세금의 구조가 다를 거고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는 1억 이하가 적게 투자되면서 하는 물건이 일반적인 물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수액으로 갈수록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수액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소액으로 하게 되면은 좋죠. 좋은데 왜냐면 수익률은 엄청나잖아요. 네. 1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오르면 네. 10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100만 원 넣는데 1000만 원을 오른다는 거는 그 순간적으로 1000만 원을 오른 건데 순간적으로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밑으로 하면은 순간적으로 10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에서는 그 수익률의 함정이 좀 빠지면 안 되는 게 적정 비율 정도의 금액이 다달이 그 구조적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예 돈이 적게 들어가가지고 다달이 50만 원이 남지만 결국은 투자금은 500만 원이어서 수익률이 뭐 100%가 넘는다.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엄청 조그만한 거의 섹션 오피스와 비슷한 그 유리벽으로 된 어떤 걸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순수익 남는 게 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소액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순수익 남는 게 9만 원. 근데 공실. 그러면 순간에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상가라는 게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희망적으로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다,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소액으로 하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뭐 주거용 투자나 이런 거 아파트는 많이 사보셔도 근데 그렇게 많은 상가를 투자 안 해보신 분이 소액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적정 기준 안에 드는 금액은 있어야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희망적으로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실제 사례의 물건의 주소까지 오픈된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사례를 봐야지만 등기부를 떼보고 거기 은행에서 지금 전화해서 지금 금리 몇 프로냐 물어보고 거기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지금 거기 임대료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재산세는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세요? 예전엔 했는데 지금 귀찮아서. 어.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보다 보면 네. 왜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주소나 이런 거를 오픈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거든요. 주소나 아니면 어딘 거 알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뭐 경매라던 사람들에서는 어디 하나만 다 봐도 그쵸. 다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 드러낼 만한 자기가 했던 말하고 조금은 다른 어떤 수익률이든가 아니면 공실이든가 아니면은 출구를 못 팔고 지금 버티고 있던가 이러니까 오픈을 못 하는 거죠. 팩트만 얘기하면 오픈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팩트를 썼겠죠. 팩트를 썼는데 그 팩트가 지속 가능하냐. 그래서 원래 이제 복귀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전에 가보고 1년 후에 가보고 1년 또 후에 가보는 거죠. 왜냐면 지속 가능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도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네. 그 복귀보다 1년 딱 처음에 어떤 임대가 맞췄을 때 저거는 오래 못 간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예상을 한 몇 년 후면은 저거 공실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하면 공실이 안 돼. 그러면은 이분이 그거를 그때 팔고 나왔냐 안 나왔냐 등기부만 떼보면은 보이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좀 많이 쏠깃하는데 상가 분양받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가끔 하고 강의 거의 잘 안 하니까 그때도 하고 블로그에도 한번 쓰고 했는데 네. 그냥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제가 상가를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2, 3년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에 상가 신축 분양이 있는데 뭐 거기에서 뭐 확정적으로 뭐 몇 프로의 수익률로 임대가 채워져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을 때 저는 한마디 합니다. 사셨어요? 라고 해서 사셨다고 하면 저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심하고 지역에 대한 제가 모르는 지역에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사셨다라고 하면 그냥 사지 마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왜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다짜고짜 사지 말라고. 모든 신축 상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의 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 분들이 신축 상가를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투자자이면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했는데 거기에는 선수들만의 싸움일 수도 있고 어려운 싸움에서
확률도 낮은 데 가서 굳이 신축상가를 사야 되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근데 저한테 질문할 정도면 그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가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일 텐데 안 사셨다고 하면 그냥 사지 마시라고. 신축상가를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마진들이 다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하는 분양팀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정말 수익률이 좋고 정말 좋은 상가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 시행사들은 현금에 대한 유동성 때문도 있고 뭐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가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신축상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 저는 안 팔 것 같은데요. 임대로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비싸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임대료는 보통 일반 분들이 이 임대료를 이렇게 맞춰져 있고 하니까 그게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높은 임대료 맞추면 그나마 괜찮은 건데 이게 만약에 나갈 때 그 임대료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 임차인이 아니 다른 임차인이 없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어디 신도시에 처음에 신축상가가 이제 분양을 하죠. 그러면은 전용 10평이 평당 7, 8천 정도 하거든요. 평당 7, 8천이면 전용 10평이면은 7, 8억. 아닙니다. 전용률이 참 맞죠. 전용률 낮잖아요. 그러면은 전용 평당 한다고 하면 얼마인데요? 그럼 10평이 한 14억 정도 14억, 14억, 15억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 평수 최소한 20평에 코너 메인 자리에 대로변이든 나발이든 뭐 난장을 할 수 있고 막 그 외부에 테이블도 깔 수 있고 다 좋다고 쳐보죠. 그러면 전용 평수가 20평인데 거의 30억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30억 가까이 하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임차인은 이걸 임대를 감당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닭집을 한다라고 해도 닭 튀김기 3개를 놔야 되는데 주방은 최소한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냉장고도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에 홀은 테이블을 몇 개 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4시간 닭만 튀기고 계속 팔고 포장 계속해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고객님 여기는 배민 수요가 빵빵합니다 이러면서 그 임차인이 어떤 분이 들어오셨다고 해도 이거는 요즘에 하도 많이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양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런 부분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과연 감당 가능한 임대료인가. 근데 이거 말고 이 임차인이 나갔을 때 그 임대료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수요층이 있는가. 근데 그 임대료로 이분이 장사하실 때 나한테 몇 프로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한다면 절대 수익률 3%라고 한다면은 9천 정도 되겠죠? 한 달에 그럼 800 언저리가 되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달에 800 얼마씩 주면서 거기에 인건비 쓰고 그냥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남을 수 있을까? 4%라면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뭐 그 1층에 뭐 4% 채워졌을 때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0억이면은 1년이면 1억 2천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고 인건비 주고 자기 기회비용 다 빼고 다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처음에 그 계약이 됐죠. 1200에 계약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임차인이 또 있나? 없으면. 그러는 순간에 만약에 1,000만 원, 1,200을 받던 그 상가가 1,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는데 나가는데 다음번에 임대가 안 나가지고 만약에 8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죠. 200만 원 줄었다고 하죠. 월세 10만 원당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주는 순간에 얼마예요? 자기 값어치가 날라간 거죠. 그럼 자기가 그 금액만큼 잘못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임대가 채워져 있고 어떤 임차에 들어와 있고 어떤 게 다 중요한 거 떠나서 이 임차인이 나가도 이 임대료가 적정한가 채울 수가 있는가. 적정한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쓸 수도 있죠. 신축상가고 주변이 만약에 다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거기에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가를 생각해 본 거고 그게 나중에도 이분이 나가도 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신축상가는 안 하는 게 맞는 걸로. 5년간 뭐 확정 임대료를 저희가 드립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년 전쯤에 당장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뭐 작년 1년 반 전에 뭐 그 부동산 오른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 그 경기 뭐 이런 데 얘기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1년 후도 모르는데 5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확정했다고 해줬던 그 분이 아니 법인이실 거잖아요. 법인은 뭐 없어졌으면 개인이셨으면은 뭐 아마 핸드폰 다 2개씩 들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말을 믿는 것보다는 이게 감당 가능한 임대료인가 하고 이게 나갔을 때 그거의 금액대로 또 임대가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내가 그래도 그 지역 안에서 내가 그 수요가 며칠하면 내가 순위권 안에 드는가? 이 세 가지가 만족하면 투자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물건이 신축 상가에서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저도 물건 받은 적은 있어요. 거의 시행사 대표가 빼준 물건.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막 가가지고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빼주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물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받기가 힘든데?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다. 투자자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저도 신축상가를 안 하는
못하는 이유가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아예 안 쳐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든 그런 분들은 확률이 낮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확률이 높은 거에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을 어떤 에너지를 다른 데다 쏟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모든 신축상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니, 신축상가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네. 거기 돈 버신 분들은 시행사하고 분양대행 하시는 분하고 건축주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사셔가지고 돈 버신 분들은 극히 소수예요. 아니면 시행사에 관련된 업체들이라든가, 뭐 본인들끼리 뭐 실제적으로는 10억에 매매가가 찍혔지만 본인들끼리는 그냥 5억에 샀던 물건인데 뭐 이렇게 이런 거지. 결국은 거기에 돈 버는 사람들은 그 짓고 분양하고 뭐 시행하고 했던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거기에서 그냥 이 물건 확정 수익인데 이거 사신 분들 중에 돈 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못 봐가지고. 임대료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신축상가보다 더 하면 안 돼요. 분양형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이걸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어떻게 믿어요? 예전에 그런 테마상가들이 많았죠. 테마상가들이 다 이게 뭉쳐가지고 어디 큰 기업에 같이 임대를 주고 하면서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예전에 테마상가가 한때 막 그렇게 작업을 해서 엄청나게 위치 좋은 데다가 뭐 동대문 옷가게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많이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분양형 호텔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하나의 그거를 뭉쳐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두타나 이런 데나 아니면은 예전에 어떤 큰 기업들이 해준다라고 해도 못 믿어서 다 테마형 상가들이 다 완전히 그거 사셨던 분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씩 다 났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 분양형 호텔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봤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 테마상가하고 분양 호텔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운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수익을 극대화하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극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잘 될 때 뭐 동대문 이게 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이거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 지분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뭘로 빼먹냐면요. 결국 관리비로 빼먹습니다. 내가 관리, 내 보수 이거를 매입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하나는 생각 안 하고요.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관리비 명목이든 어떤 명목이든 어떤 거 다 붙여서 돈 다 챙겨서 엑시트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었고 예전에도 테마상가가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경매 나올 때 보면 낙찰가 7%, 10%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테크노마트. 네. 다 그런 거면 다 이게 뭐 다 똑같은 거 아닐까? 근데 그런 데는 아예 나를 대신해서 뭔가 해주겠다, 뭐 이거 해주겠다. 그런 거 안 하시면 되죠. 왜냐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물건이면 그거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상가 공부를 경매 쪽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흐름은 돌고 도는데 횡보든 아니면 하락장일 때 뭐 경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경매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부분에는 맞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막 이럴 때는 그 금액이 쫓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자기가 원하는 입찰가를 써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를 해서 입찰에 들어가서 이걸 한다. 이거는 맞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상가로 기준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렇게 좋은 물건이나 그런 물건이 경매가 상가로 나올 것인가. 저도 가끔 이제 상가 물건을 찾아보는데 그런 물건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대충 저 정도면 이렇게 알겠지만 그런 물건이 만약에 잘 모르는 지역에 있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 물건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그 지역 다 파악하고 그 지역 다 파악하고 그러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반대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럼 경매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사고 매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생각해가지고 낮은 입찰가 자기가 수익률 분석하는데 그 입찰가를 쓰면서 경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거를 반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을 몇 군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놓고 거기에 나오는 물건만으로 먼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건 중에 그 내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 경매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로 경매가 낙찰이 되면 그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그쪽 내가 나만의 지역에 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평짜리 그 상가가 10억에 낙찰됐다.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고 보면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컨디션이 다 나오고 주소 다 나오잖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컨디션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평당 800짜리 있나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잘 아는 지역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역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와도
그런 물건은 사장님한테 그 금매를 사든 경매를 사든 금액대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확 경매가 싸진 않을 겁니다. 확 싸다는 얘기는 어떤 뭐 그 특수 권리가 있던가 아니면 어떤 뭐 난이도가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경매가 싸게 낮춰야 되는 것뿐이지 일반 물건 중에 그 위치가 괜찮고 다 할 만한 물건에서 금매와 경매를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경매가 싸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매는 전국을 다 봐야 되고 뭐 이치역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효용이 별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경매는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그 명도절차라는 아니 거기 점유자분들하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잘 된 케이스에서 잔금 전에 뭐 명도도 끝낼 수 있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공실이든가 아니면 그분의 이제 저항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쉬운 물건이다. 그러면 그렇게 일반 매매하고 금액을 싸게 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 사자마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자마자 그날부터 임대료 잔금 치르자마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같은 금액이면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이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경매가 지금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안전마진을 해서 입찰가를 해서 수익률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맞죠. 경매하는 게 지금 시기도 맞고 다 맞는데 네.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는 거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본인이 또 총대 매시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관리단 이쪽 편에 그 여러 군데 그 뭐 회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안 나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상가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슈들이 좀 있어요. 보통 지금 전체 20년 이상 된 상가들은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다 이제 고쳐야 돼요. 아니, 새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한 대 거의 뭐 5천만 원씩 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4대면 2억인데, 그럼 과연 이 건물에 그 장충금이든 어떤 돈이 2억이 쌓여 있을까? 분명 없거든요. 영업을 하시는 임차인 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은 장충금에 대한 거를 부과하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결국은 필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시점이 딱 돌아왔을 때 갑자기 그 소유자들한테 돈을 청구를 한다면 그 여기 계신 분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는 결국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보이니까 제가 총대를 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상가는 다 정확하지가 않고. 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익 사업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뭐 주차 수입이든 아니면은 통신에 대한 웬만한 데는 통신 케이블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연에 한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창고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도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좀 더 금액이 있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거기에 어떤 그 임원이든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 주차에 대한 거라든가, 저는 제일 많이 싸우려고 해서 들어갔던 이유는 주차 때문입니다. 주차가 만약에 100대라고 하면 어떤 데는 자기 회장이라고 해서 자기 직원들이 많으니까 20대를 쓰고, 저는 그 사람보다 평소에 더 갖고 있는데 3대 준다고 하고. 뭐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임차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건물에 차가 많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몇 호 몇 개 쓰고 몇 호 몇 개 쓰고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불합리할 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뭐 그 주차가 지금 많이 중요해서 그 주차가 되냐 안 되냐, 몇 대가 더 되냐 안 되냐 해서 임대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가 불합리한 거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저도 제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가 들어간 거겠죠. 내가 총대 멜게 하면은 네 매십시오 이러진 않잖아요. 아니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저도 보통 가면은 그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은 그냥 일을 하신 분이고, 보통은 입주자 관리협회,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무슨 관리단 해가지고 소유자들끼리의 연합회 중에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위탁 관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여기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원이겠죠. 당연히 일원인데 그 일원인 제가 여기에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죠. 근데 보통은 상가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데가 아니고 어떤 직장 생활 하시든 아니면은 그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임대료만 잘 들어오면 되지. 근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돈이 새는 거가 이 건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건물 자체의 전체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다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하는데
임대료가 10만 원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2천만 원이 올라간다. 근데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적게 돼서 같은 평수에 같은 이런 거인데도 10만 원, 20만 원이 적다. 근데 그게 당장 다달이 뭐 장충금이든 어떤 부분에서 다달이 몇만 원인데 1년 해봐야 몇십만 원이고 뭐 5년 보유한다고 해도 몇백만 원인데 10만 원은 몇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힘을 얻는 거죠. 결국 건물이 깨끗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관리 상태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장충금이든 뭐 돈을 좀 더 걷자. 그러면은 뭐 장충금은 한 달에 상당 2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분양 평수가 뭐 40평이면은 200원이면 한 4만 원이잖아. 1년이면 48만 50만 원이고 5년 보유해도 250만 원인데 그 250만 원 그걸 모아다가 다 모아가다가 건물을 위해서 써서 건물이 좀 더 다른 데보다 여기는 좀 더 깨끗하더라. 여기 주차장 이거 더 깨끗하더라. 그러면 그게 내 임차인한테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공시를 좀 더 덜 날 수도 있는 부분이면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 저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하면 많이들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총대를 제가 매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하는 이유는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거는 안 나서면은 안 되는 상황, 급박할 때. 그럴 때 이제 나서는 거죠. 너무 심할 때하고 급박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시고,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 하는 거. 선을 넘었다. 그때는 이제 내가 나선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할 수 있겠어요. 뭐 저한테 큰 피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그리고 선을 넘지 않으면, 뭐 웬만하면은 적정 수준이면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한테만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를 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깨게 되면은 너가 뭔데라는 사람에 대한 그 감정 싸움이 있게 되면 제일 피곤한 일이어서 웬만하면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잘못된 행동을 하신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모르시거든요. 그동안에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논리는 맞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라 반박하실 수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딱 부딪혔을 때는 그때 감정 어린 놈의 새끼가 네가 뭘 안다고 너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나서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심하던가 선을 넘던가 그 다음에 저한테 정말 큰 피해를 주든가 급박하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는 잘 그럼 진행됐습니까 그럼?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아야 돼요. 제가 하는데 잘 되는 벌써 그 엘리베이터 교체할 비용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에 대한 교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체에 대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항상 장충금이든 어떤 부분에서 돈을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면 다 돈을 안 내실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내 건물 값어치가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장충금은 300원씩 해도 한 달에 뭐 몇만 원 뭐 이거지만 길게 보신다고 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개인당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냐. 당장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 주변하고보다 훨씬 월등하게 금액을 올릴 수는 없죠. 관리비가 오르면.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적정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업체들은 당장의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거를 자기들의 치적이냥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는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 근데 그게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분들은 자기 인건비도 다 받아갖고 다 하는데 다른 데에서 써야 될 걸 안 건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는 분들은 당장은 적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적게 받으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안 그렇습니다. 원래 거둬야 때도 안 거두면서 적게 보이게만 만든 거지 실제적으로는 돈 적게 준다고 하면은 사람 다 나가겠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상가 투자를 좀 제로에서부터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요. 제로에서 시작한다면 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초반에 아예 만약에 어떤 베이스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면 먼저는 제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것이 부동산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상가 공부를 해보자 하면 막연하잖아요. 뭐 상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경매를 공부해야 되지 상가는 뭘로 공부해야 되지 책을 이런 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전에 출연했을 때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상가를 처음에 당연히 책도 읽고 뭐 어떤 뭐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모든 개개인분들이 어디 직장을 출근하실 때라든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데라든가 집에 살고 계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데는 다 상가로 통용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상가일 거고 커피를 먹는 데도 상가일 거고 뭐 식사를 하시는데 뭐 술을 드시는 데도 다 상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관심을 가질 때 흔히들 많은 분들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어디 동선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 맨날 자주 가는 그 모임의 장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거기를 가는지 그 걸어가실 때 맨날 같은 길로 걸어가시잖아요. 그게 주동선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자주 가는 직장 내 근처에 있는데 아니면은 본인의 주거지의 근처에 있는데 그렇게 다니는데 맨날 다니시는 길이 주 동선일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럼 그게 주 동선일까? 왜 그럴까? 라고 봤을 때 그 다니시는 길 자체를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라든가 상층부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관심의 기준은 저기는 임대료가 얼마일까? 임대료가 얼마인데 저기는 그럼 그 뭐 상층부는 역산해서 6%라고 하고 2층은 뭐 3%, 4%라고 하는데 좀 매매가는 얼마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만의 그 지역이라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했을 때 상가가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네. 개별성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는 시세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디 KB 시세든 어디에 실거래가를 볼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상가도 실거래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상가는 같은 건물에서 있어도 앞에하고 뒤에하고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다를 거고 그다음에 옆에 그 어떤 업종이 건물에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다 틀리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런 개별성이 강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개별성을 깰 수 있는 거는 그냥 본인만의 지역을 완벽하게 알면은 다른 지역, 그 공부를 전체적으로 공부는 해야겠죠. 최소한 그래도 못해도 임대료를 받을 때는 뭐 부가세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거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상권을 분석하고 어떤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거는 먼저 본인의 관심 지역이나 본인이 제일 많이 다녔던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시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개별성을 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 뭐냐면 공부를 하시면서 저기 상권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막상 상가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거기에다가 매수를 하든가 어떤 이거를 못 하시는 이유가 확신을 못 차는 거죠. 확신을 못 찬다는 거는 그 지역이 과연 저 임대료가 맞을까 안 맞을까? 저기가 공시를 날까 못 날까? 그러면은 공부나 어떤 이 관심이나 이거를 한정된 지역에서만 해야 되느냐? 아니 그 지역 한 군데를 알면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거든요. 매매 금액은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한 기대수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순댓국이 어느 곳에는 10,000원하고 어느 곳에 10만원하고 않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당하는 임대료는 다 비슷한 거죠. 그거를 한 지역을 알다 보면 다른 데 지역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지역을 공부하신다라고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 하는데 그럼 어디를 해야 되냐? 자료형 상가나 뭐 이런 데 아니면 뭐 그 무슨 거리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제가 얘기하는 상가는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생 라인도 있고 뒤에 배우 세대도 있고 그럼 보통 그 제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철역이 있고요. 앞에 부분에는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 동선상 보다 보면 쭉 이제 근생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배우 세대들이 이용해야 되는 뭐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은행, 학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배우 세대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데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데가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갖거나 그 이런 거를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무슨 거리든 무슨 뭐 어디 뭐 그거 하든 제가 뭐 무슨 거리가 좋아졌다라고 기사 나오면 어떤 분이 거의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권리금이 몇 억이 올랐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 봤는데 그런 무슨 거리나 뭐 이런 거 투자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은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근생이 같이 있는 제가 말했던 이 지역을 한 군데 알면 그런 무슨 거리에서도 대박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았던 시점에 가면은 비싸져 있어요. 못 사요. 그러다가 거기 무슨 거리가 만약에 쇠퇴해버리면은 확률상 죽을 확률도 높아요. 물리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든 아니면 경기가 좀 침체되든 애들 학원은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뭐 식당 커피를 먹거나 고기도 먹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거리는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해서 결국은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몇 년에 한 개씩 늘려가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복리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거리가 잘 돼서 또 다음번에 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거기 가서 권리금 작업을 하든 상가를 사가지고 뚝 꾸며가지고. 근데 요 한 지역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는 물건이 만약에 그 한 호실로 따지면 2,000개가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무슨 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가 관련된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불황이어도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생 라인에 같이 있는 상가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런 지역들은 이미 루블린 같은 고수들이 다 손바닥 저도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요 한 지역만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돈 될 만한 건 밤하늘에 별보다 많은데 제가 다 못 사요. 근데 그렇게 물건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래요. 급하게 생각해서 그렇고 당연히 처음에는 더디죠. 처음에는 자기만의 지역을 한다는 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관계하고 처음 가서 그 관계는 당연히 제가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면 그게 처음이 어렵지만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디 무슨 거리가 좋다더라, 어디가 뭐 뜬다더라, 이런 데를 다녀서 그렇게 상가를 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은 제가 한 명도 못 봤고요. 저랑 비슷한 이런 형태로 하신 분들 중에서 상가로 부자 되신 분은 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 확률이 이게 훨씬 높거든요. 뭐 예전에 뭐 시행도 해봤지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2층 상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것도 있네요. 다 이제 알아보고 막 준비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형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일 지속 가능하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다 뭐 2층 상가 뭐 사셨다는 분 거의 많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런 상가 전문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상가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볼까요? 상가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오픈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특정되게 오픈을 하다 보면 그게 뭐 남의 입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자기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 상가에 관련돼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가에 많이 하시는 분이 상가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상가 강의 듣고 막 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가에 대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본인이 안 해본 거를 가지고 물건이 괜찮다 좋다를 판단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해봤는데 이 물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해본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근데 그 물건은 내가 해본 거랑 비슷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이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것도 아는 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뭐 몇십 년 상가만 지켜보셨다고 하는데 임대료 300, 500만 원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내가 사도 임대료 500만 원 받는데 20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그런 뭐 상가를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든 상가가 개별성이 강할 때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다 해볼 수 없는데 어떤 특정한 그런 물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해본 거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디 지역 자체도 모든 지역을 다 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저는 물리적이나 어떤 그걸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어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서 상가 수익을 냈느냐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근데 상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나 있어서 그런 거는 상관없겠죠. 강의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분은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는 거고 그 니즈가 수요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거를 이제 뭐 선택을 한 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한 건데 네.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배우신 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분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산 물건으로 해서 10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가 아닌 거를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들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떤 악순환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것 뿐이지 그 분이 모르는 건 모른다. 근데 내가 해본 거에서 이 부분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 잘한다라고 상가로 다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국을 다 알고 어떤 뭐 그 병원도 잘하고 2층도 잘하고 뭐 유치권 이것도 잘하고 뭐 목욕탕도 잘하고 이거 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물어보면 되죠. 해봤어요? 다 해봤냐고 종류별로? 네. 근데 거기서도 또 해봤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해봤는지, 본인 돈을 넣어서 했는지, 남의 돈으로 했는지,
본인 돈을 넣어서 해봤을 때가 진짜 쫄려봐야 공부도 머리 잘 돌고 자기 돈이 꽂아야 되는데 그쵸. 자기 돈 안 꽂고 해봤던 것도 해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최초부터 안 해봤는데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고 근데 해봤는데 뭐 남의 돈으로 해도 해본 건 해본 거니까 근데 이거 아예 안 해본 사람이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봤냐라고 저 예전에 뭐 사석에서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해봤다고. 안 해본 건 안 해봤다고 얘기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가오도 있으시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창피할 게 없어가지고 사례가 있긴 해요. 사례가 있는데 안 해본 걸 해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을 해보고 본인이 전국을 다 한다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포기하시라고. 여러 번 전화가 오셔서 뭔가를 물어보셨어요. 뭐 제가 뭐 또 강의를 안 하니까 뭐 저는 뭐 단기 뭐 3시간짜리 특강만 하고 막 그런데 이분이랑 어떻게 인연했던 거는 제 특강을 10번 정도 했는데 한 5년 동안 그 전에 3시간짜리 했는데 이분이 7번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이제 했는데 몇 번 이제 저한테 여쭤봤어요. 이 물건 어떠냐, 저 물건 어떠냐, 어디 이제 상가 정규 강의나 뭐 이런 거 들으시는데 거기서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근데 딱 보자마자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셨어요? 안 사셨다고 하면 그럼 저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인가는 자료가 임장 보고서 정리된 게 주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봐주실 수 있냐? 근데 이건 좀 예전하고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전 얘기 안 합니다. 괜히 뭐 얘기했다가 뭐 사신 물건에 대해서 제가 왈가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근데 기분 안 나빠할 테니까 꼭 말씀해 주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진짜 기분 나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고 5분 정도 보고 난 다음에 10분을 얘기했어요.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5분 봤는데 10분 동안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쫙 얘기했더니 이분이 기분을 엄청 나빠하시는 거예요. 안 나빠한다며. 네, 근데 엄청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잠시만 다시 전화 드릴게 하고 1시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먼저 포기하겠다, 계약금. 그러면 제가 그랬죠. 포기할 때 최대한 돈을 좀 덜 하게. 근데 이게 아까 그 앞에 말했던 그거거든요. 안 해본 거를.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을 다 안다고. 강사도 몰라요. 모든 지역을 다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해본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고. 근데 제가 화나는 거는 그거예요. 그분이 그런 물건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커피면 다행이겠지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피해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분이 계약금을 포기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10년 네, 못 팝니다. 완전 안 좋은 거였네, 그럼. 근데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니요. 아, 진짜로? 제가 딱 5분 보고 10분을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 얘기 10분 넘게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랑 제가 얘기한 말을 대화하고 난 다음에 제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물건 자체를 제가 안 가봤잖아요. 그거 잘 모르는 지역이요. 10년 전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라서 지금 바뀌었고. 근데 안 가봤는데도 그냥 자체 요것만 봐도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물건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죠. 그런 기분 안 나빠하신다고 해도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렇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기분은 나빠하셨는데 저한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의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저한테 뭐 알로군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속이 상하네.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그 전에 몇 번 물어봤는데 제가 다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대체 좋은 게 뭐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럼 제 물건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됐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팔 수 있는데 괜히 제 거 사신다고 하면 제가 깎아줘야 되는데 저는 안 깎아도 팔 수 있으니까 제 거 사지 마시라고. 근데 이런 물건에 힌트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도 진짜 널렸다. 저는 그거보다 더 싸게 서 이런 물건에 하는데도 이런 물건이 있는데 왜 이런 물건에 선택을 했냐라고 봤더니 그 물건 자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는 좋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단순해야 되는데 투자는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저는 5분 만에 보자마자 별로였습니다.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뭐 여기를 켜도 안 좋은 얘기, 저기를 켜도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원리금과 역전세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같이 전업을 하든 투자하든 경력이 10년 되든 15년 되든 20년 되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힘들어해요. 안 힘들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투자자가 아닌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정점으로 막 힘들다고 하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자산도 없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자산도 없잖아요. 근데 언젠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런 굴곡을 계속 만날 텐데
이번에는 좀 급격하게 왔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뭐 아무리 생각해봐야 또 바뀌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뀌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을 때 정말 힘들어하면서 살아남느냐, 조금은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해서 살아남느냐. 근데 어차피 상황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지금 좀 그래도 살만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근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번이 아닌 다음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항상 뭐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할 거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너무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투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잘 될 때 3, 4년 전에 어디 뭐 디프리 모임을 가도 어디 가면 다 가자로 외치고 서로 술값을 내려고 하고 커피를 사고 막 기분 좋고 전철이 끊겼는데 안 가시고 택시 타고 가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기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든데 이렇게 나는 이런 전략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포트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얘기도 더 하다 보면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잘 될 때는 4, 5년 아무거나 사도 다 돈 벌어요. 언제 빨리 돈 벌었냐 아니면 좀 더 덜 벌었냐 많이 벌었냐 차이지만 안 좋은 시기 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뭐 그렇게 막 기분 좋았던 그런 모든 거를 한순간에 자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버는 거보다 잃는 거의 고통이 훨씬 더 커가지고 그때 그 고통스러울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그 모였던 좋은 시기가 아닌 안 좋은 시기 때 좀 더 주변 사람들하고 돌아보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그 잘 버텨낼 것인가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그 사라지신 분들의 모든 과실까지 같이 다 하는 거잖아요. 편의점 자체가 5개가 있던 데서 경기가 안 좋아서 2개까지 줄어버렸다고 하면 남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살아남아야 그 과실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을까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변하고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거는 저 말고도 나눌 사람 많고요. 안 좋은 거는 나눠야 됩니다. 안 좋을 때 서로 많이 만나서 그래서 저도 스터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사실 네. 단톡방에서 말수가 다들 줄었거든요. 그죠. 좋은 일이 없으니까. 네. 되려 이럴 때일수록 오프라인이나 뭐 네, 단톡방에서는 솔직히 할 말이 많이 없겠죠. 예전에는 뭐 이거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나서 그냥 어차피 지금 뭔가 예전에 임장을 10번 다니다 보면 지금 임장 다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장 안 가는 시간에 만나서 커피라도 먹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의 이 상황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 뭐 4년, 뭐 5년까지는 그렇게 미비했습니다. 근데 미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구조적인 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리에 대한 시간이 더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짜 그 복리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주위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투자자들한테 한번 이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3년에서 4년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짜. 근데 그거는 상가라는 거는 때가 없거든요. 금리가 만약에 오르는 시기에 상가를 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싸게 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뭐 6%, 7%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절대 수익률 10% 넘는 거 사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하면 시장 상황에 금리하고 아니면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물을 사서 꾸준하게 이제 그거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 시장이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상가를 누가 해? 싼 거 사면 되잖아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있으면서 점점 그 복리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그 월세 다 부자식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원래 하시던 일이든 어떤 차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쪽의 일부분에서는 현금 흐름에 관련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4, 5년 전에도 했는데 4, 5년 전에 저희 스터디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 뭐 1,000만 원 오면은 1억인데 수익률이 뭐 30% 막 이런 게 중요하냐. 근데 결국은 일정 비중을 좀 여기다가 놨으면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다 이렇게 돌고 도니까 영원한 정답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때마다 비중하고 포트를 좀 조정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천천히 어떤 일정 부분을 하시든 뭐 상가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 모든 자산을 다 상가로 다 넣진 않을 거잖아요. 상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수익형이든 안정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넣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본인만의 지역을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느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지금이 금리가 높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싼 물건을 사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